이 상태에 근저당이 설정이 되고 다가구 주택이 건물이 지어졌을 때에 이 사람의 그러면 토지에 있어서의 말소 기준 권리하고 건물에 있어서의 말소 기준 권리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임차인은 건물을 사용 수익하기 때문에 건물에서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발생하여 우선 변제권은 경매나 공매가 들어갔을 때에 그 최우선 변제권이나 확정 일자 우선 변제하고 배당규에서 우선에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우선 변제권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나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는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고 우선 변제권만 주장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토지와 건물이 일괄 경매가 들어갈 때에 임차인의 인수 여부를 따질 때에는 건물에 있는 말소 기준 권리 갖고 계산하게 되는 거죠. 이걸 다르게 말하면 토지만 설정된 저당권자에 의해서 경매가 들어갈 때에 토지 낙찰자한테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토지 낙찰자에게 경매가 들어가게 되면 임차인이 배당을 선순위 임차인이든 후순위 임차인이든 상관없이 낙찰자가 인수하지 않는 거죠. 그러나 건물만 매각하게 될 때는 이제 그 토지의 말소기준 상관없이 건물의 말소기준 권리 갖고 인수여부를 따져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렇게 토지와 건물이 말소기준이 다를 때 이것이 일괄 경매될 때는 반드시 토지의 말소기준 상황이 아니라 건물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의 말소기준 권리 이전이냐 이후냐를 갖고 대항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구분해야 된다. 이렇게 항상 이걸 갖고 일괄 경매에서 대항력을 잘못 판단해 가지고 금액을 인수해 가지고 손해를 보게 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 때 그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실수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자, 또 이어가면은 이번에는 다양한 사례에서 주택과 상가 임차인이 대항력 발생 시기. 이번에는 이제 임차인이 가족만 전입신고하고 나중에 임차인이 전입신고하면 대항력이 발생하는가. 이럴 때에는 우리가 대항력은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원이 먼저 대항력권을 갖추면 대항력이 발생하는 거죠. 이런 일이 왜 생기느냐면 이러한 사례에서 발생하는 거죠. A 주택 임차인이 이 임차 주택이 그 전세 보증이 빠지지 않은 상태에서 B 주택 임차인으로 임대차 계약을 쓰고 이사를 갔어요. 이럴 때 요 주택에 있는 데에서 임차인 동일 세대원 주민등록부에 동일 세대원 있는 가족이 임차인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이제 자녀가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임차인이 이제 거주하고 여기에는 이제 그 다른 가족 구성원이 이 거주를 하게 되면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임차인이 대항력권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대항력권은 주민등록하고 거주죠. 여기에도 주민등록하고 거주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전입신고만 남겨놓고 주민등록만 전입신고만 남겨놓고 실제 임차인이 여기 살았다 여기로 이사 또 살았다 하면 이 사람은 대항력 상실돼 버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놓치지 말을 게 이렇게 집이 안 빠져가지고 이렇게 할 때에는 실질적으로 임차인이 여기서 살아야 됩니다. 이게 싫으면 이사 오기 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택임대차법 3조 4의 2인가요? 임차권 등기 명령이 임차권 등기를 하고 이사를 와야 된다.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근데 그걸 임차권 등기가 등기부에 등재되고 이사를 가야지 등기되기 전에 이사 오면 그 몇 초, 몇 시간, 며칠 동안은 대항력이 상실되고 종전 대항력이 상실되고 새롭게 생기는 거죠. 큰일 납니다. 그 주간에
근저당이 있다든가 뭐 다른 게 있다면 손해 빼기죠. 반드시 이 사람 올 때 임차권 등기 명령이 임차권 등기가 촉탁으로 등기부에 올라가고 나서 이사를 나와야죠. 제가 그런 거 가끔 봅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해서 임차권 등기 명령 결정이 나면 그 결정문만 받고 이사를 나가거든요.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등기부에 올라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 가지고 대항력을 상실해 가지고 전세보증을 날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럴 때에는 임차권 등기 명령이나 임차권 등기 하기 싫을 때는 이렇게 여기 거주하고 있어야 됩니다. 실제 여기도 거주의 대상입니다. 근데 결국은 뭐냐면 이게 2년 임대차 계약기간이 지나고 나서 이사를 할 때는 임차권 등기 명령이 임차권 등기를 할 수 있지만 임대차 계약 기간에서 임대차 등기를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임차인이 직접 대항력권과 거주하고서 살아야 대항력권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가족 구성도 여기서 갖추고 있어요. 그래 여기서도 대항력 여기서도 대항력이 발생하는 거다. 근데 그게 싫다면 전세권 등기하면 큰일 납니다. 전세권 등기라는 그 전에 대항력은 다 사라지고 새로 대항력이 생기는 거죠. 그럼 뭘 하느냐? 이거를 하면 됩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이 지나야만이 임차권 등기 명령에 임차권 등기 신청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임차권 등기를 할 수가 있는 건데 임대차 계약 기간 내에는 소유자가 바뀌지 않은 데는 임차권 등기 명령에 임차권 등기 할 수가 없죠. 그럼 뭐 하냐? 이거는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 621조에 의한 임대차 등기죠. 이거는 임대차 등기는 임대차 계약 기간 내에만 할 수 있지 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할 수가 없는 거죠. 아주 다르죠. 그러니까 말 하나는 틀려. 임대차 등기나 임차권 등기는 글자 하나 차이 나지만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임대차 등기는 임대인이 동의를 얻어가지고 임대차 계약 기간 내 대부분은 뭐 입주하기 전에 많이 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사를 가야 된다.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보증 못 받다 그러면 임대인이 동의해서 임대차 등기를 하면 됩니다. 계약 기간 중에는. 그러나 계약 기간이 만료되거나든가 이래서 소유자가 변경된다든가 경매나 공매에 들어갈 때는 임차권 등기 명령에 임차권 등기를 하면 되죠. 그것도 싫다면 여기서도 이게 양다리 전략이죠. 여기서도 거주하고 여기서도 거주하고. 근데 실질적으로 주민등록만 돼 있어서는 대항력이 없는 겁니다.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왜? 대항요건을 두 개를 다 갖추고 있어야죠. 왜? 다른 제3자의 선의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대항요건은 주민등록만 해서는 안 되고 주택을 인도받고 인도라는 개미는 거주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요 부분은 실수하지 말라고 이제 제가 이런 걸 많이 겪다 보니까 이 간단한 데서 너무 쉽게 생각해서 전세보증을 날리게 되는 이런 부분들이 가끔 생기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 부분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러니까 임차인 가족만 전입하고 나중에 임차인이 전입하면 이건 뭐냐면 임차인이 가족 구성원들만 먼저 이사를 가고 거기에 전입신고도 해야 하고 나중에 임차인은 그 전에 살던 데서 계속적으로 거주하면서 전입신고도 계속하고 있어야만이 양적으로 대항력을 가지고 있다. 이래서 이 새로운 이사 온 데에서 임차인이 나중에 전입신고하고 이 가족 구성원이 먼저 했다면 최초 가족 구성원 일부가 대항력권을 갖춘 날을 우리가 대항력이 발생하는 거지 나중에 임차인이 대항력권을 갖춘 날을 기준으로 해서 대항력이 발생하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죠. 또 주택과 상가의 전 소유자가 임차인이 지위를 얻었다면 그 경우는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는 소유자로 거주하는 거고 소유권 이전 등기 날 비로소 대항력권을 갖췄기 때문에 다음날 오전 0시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다음날 오전 0시에 대항력이 발생한다. 이거는 주택이나 상가나 마찬가지다. 이런 또 대항력 없는 종전 임차인이 낙찰자가 잔금 납부하기 전에 임대차 계약을 할 때 대항력 운이 생기느냐 이런 부분들은 경매에서 많이 발생하죠. 이건 이럴 때에는 낙찰자가 잔금 납부하면 소유권을 즉시 취득하게 되는 거죠. 이 부분은 이제 보면 이러한 경우죠. 이제 A 소유자로 있던 것이 경매로 해서 B가 낙찰받았습니다. 근데 그 전에 말소 기준 권리 근저당권, 말소 기준이 이제 근저당권인데 이렇게 후순위 이게 뭐 6월 1일 날, 7월 1일 날 대항요건을 갖춘 갑임차인이
있다 그러면 요 임차인은 어차피 경매로 소멸되는 이 권리인데 이 사람이 이 낙찰자가 언제까지 잔금을 납부하기 전까지 납부하기 요거는 어떤 시점에서 잔금 나이 예를 들어서 뭐 10월 1일이다 이럴 때 이 사람이 이제 뭐면 그 9월 15일 날 15일쯤 돼서 이 사람하고 임대차 계약을 맺은 거죠. 계약을 맺었죠. 이 계약을 맺은 상태에서 막 나가죠. 이 사실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게 임대차 계약이라는 것은 돈을 언제 지급하냐 이런 건 의미가 없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고 대항 요건만 갖추게 되면 대항력이 생기는 거죠.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지급하고 상관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우도 있죠. 계약금, 중도금을 지급하고 나가지고 입주해서 대항 요건을 가지고 입주하고 살다가 이 나중에 한 3개월, 6개월 있다가 잔금을 지급했는데 그 사이에 근저당이 설정이 되고 그 근저당권자에 의해서 경매에 들어갔을 때 대항력을 계약금 중도금까지만 대항력 인정할 것이지 잔금까지 대항력 인정 대법원 판례는 잔금까지 대항력 해내는 거죠. 이 계약이 효력이 생기고 대항 요건을 갖춰서 적법하게 갖춰가지고 대항력이 발생한 이상 다음날 대항 요건을 갖추고 다음날 오전 대항 요건을 갖춘 이상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언제 지급했냐에 따라서 전혀 대항력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잔금까지 대항력이 인정이 된다. 이런 부분도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럴 때 대항력은 언제 생기냐? 그리고 나서 10월 1일 날 이 잔금을 치르고요. 10월 1일 날 당연히 소유권 이전 등기도 했고 10월 1일 날 등기 다음에 접수번호로 근저당권이 국민은행이 이제 근저당권이 설정이 됐다. 이렇게 계약했는데 이 근저당권에 의해서 또다시 경매가 들어가게 되면 이 사람은 대항력 언제 생기냐? 잔금 지급 즉시 대항력이 생긴다. 소유권 이전 등기. 왜냐하면 경매나 공매는 우리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민법 186조하고 187조가 있습니다. 민법 제 186조하고 187조가 있어요. 이 186조는 반드시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고 187조는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죠. 건물을 신축한다든가 또는 상속을 받다든가 또는 이게 이 법원 경매로 낙찰받아서 잔금을 치른다든가 또는 이제 공매 압류상 공매로 낙찰받고 잔금을 이제 치른다고 하면 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그래서 등기 즉시 대항력이 생긴다 이때. 그러니까 당연히 이 사람의 경매에 의해서 경매가 들어갔다 하더라도 이 임차인은 미배당금 생기면 낙찰자가 인수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이것이 아니야. 경매가 아니라 일반 우리가 임대 아파트에서 분양을 받기 전에 임차인이 불법으로 전대차 계약 쓰고 거주하던 임차인이 전차인이 거주하다가 임차인이 집 전대인이죠. 전대인이 분양을 받아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 하면 그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 그다음에 대출을 받았다. 그 분양대금 대출을 받았다 했을 때는 그때 대항력은 어떠냐?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취득하는 186조의 규정에 해당됩니다. 그럴 때는 등기 즉시 대항력이 생기니까 이게 접수번호가 001이라면 근저당은 002가 되겠죠. 그러니까 빠르게 되죠. 이 근저당원의 경매에 되면 낙찰자는 인수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양에서 소유권을 취득할 때는 등기의 소유권을 취득 때문에 등기 즉시 그 이전에 이제 그 임차인이 전대차에서 전차인이 거주하고 있었다. 물론 불법이지만 불법으로 대항력이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그럴 때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즉시 대항력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접수번호가 한 번 더 늦은 근저당권에 의해서 경매에 들어갔다도 이 사람은 대항력을 인수해야 된다는 게 대법원 판례 입장이고 이 경매나 공매로 낙찰받았을 때 후순위 임차인이 하고 잔금 치르기 전에 계약을 했을 때의 대항력은 잔금 즉시 대항력이 생기기 때문에 낙찰자가 인수해야 된다는 게 조금씩 뉘앙스가 다르죠. 하나는 민법 187조, 하나는 민법 186조에 의해 소유권 취득식이지만 어쨌든 그 소유권 취득 등기 즉시 대항력이 생기냐 아니면 잔금 납부 즉시 대항력이냐 그 이후에 이제 근저당은 등기 이후에 접수번호 갖고 이제 설정한 거기 때문에 후순위가 되고 임차인은 대항력이 있어서 그 후순위 근저당권에 의해서 경매에 들어가면 낙찰자가 인수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번엔 이제 경매 절차에서 낙찰자가 잔금 납부하기 전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면 대항력은 그렇다는 내용을 지금 뭐 그 내용이 이제 대법원 2014년 2월 27일 선고한 2012-93794에 그런 내용들이 있죠. 임대아파트에서 임차인과 전대차 계약으로 대항력을 갖춘 경우는 대법원 2000-58-026 판결 내용이죠. 지금 설명드린 게 바로 겁니다. 이렇게 임대아파트에서 임차인과 전대차 계약을 맺고 대항력권을 갖추고 있다가 임차인이 분양을 받아 소유권을 취득하면 소유권 이전 등기일 즉시 대항력이 생긴다. 그러나 경매 절차에서 대항력 없는 임차인이 낙찰자와 잔금 납부해서 소유권 그 임대차 계약했다면 자임금 납부 즉시 대항력이 생긴다. 이런 민법 186조에 의해 규정이 그렇게 이루어진다. 수탁자와 동의 없이 계약했다면 신탁 귀속 즉시 대항력이 발생한다. 이 말은 이런 내용이죠. 이 내용은 신탁에서 대항력을 얘기하는 거라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이제 공부하시는데 아무래도 이제 여기 이제 7, 8을 깔끔하게 청소를 한 다음에 지운 다음에 설명을 해드리는 게 이해도를 높이는데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좀 힘은 들지만 열심히 지우고 있습니다. 자, 신탁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의 대항력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이 부분이죠. 일단은 A가 이 신탁에 대해서 좀 조금만 제가 설명을 드려보죠. 신탁이 되는 건 이런 거죠. A가 이제 보면 이제 C가 이제 금융기관이죠. 은행에 이제 A가 이제 C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돈을 이게 담보신탁 얘기하는 거죠. 돈을 빌려달라고 얘기했더니 A가 좀 신용도 좀 안 좋고 또 요같이 뭐 DTI나 이런 것 때문에 대출 여력이 낮다 보니까 그러면 담보신탁으로 하면 DTI 같은 경우를 좀 적용을 이제 안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대출 여력이 큽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그러면 금융기관이 일반적으로 은행에서 대출받는 근저당을 설정하는 방법은 대출이 어렵습니다. 당신이 신용도 안 좋고 또 이런 부분들 또 대출 여력도 신탁 등기로 해야만이 대출을 좀 더 나갔을 때 왜냐면 신탁 등기 해가지고 소유권을 보호전을 하니까 아무래도 금융기관이 더 그 편안한 마음으로 대출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은행에서 당신이 이제 그 신탁사하고 그 신탁 부동산 담보 신탁 계약서를 작성하고 신탁 원부로 이제 그 신탁사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해주라 이런 얘기죠. 그렇게 보면 그래서 B가 신탁사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신탁회사인데 이걸 갖다가 우리가 수탁자라고 하죠. 그래서 이 사람과 두 사람이 부동산 담보 신탁 계약서를 작성하는 거죠. 요걸 첨부해서 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죠. 이걸 우리가 신탁 원부라고 합니다. 등기부에다가 요 계약서를 첨부한 걸 우리가 신탁 원부라고 하죠. 이게 신탁 원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럴 때는 등기부만 열람해서는 신탁 원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등기소에 가가지고 등기부하고 신탁 원부하고 같이 함께 발행해 주십시오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계약서를 작성해가지고 신탁원부 작성해가지고 소유권을 넘겨주면 이 사람은 여기다가 수익권 증서를 발행해 주는 거죠. 이 수익권 증서가 서울 보증서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갖고 이 사람은 대출을 실행하는 거죠. 근데 대출금을 안 갚으면 이 사람이 환가를 요청하는 거죠. 그러면 이 매각 대금을 가지고 이 공매 비용을 제외한 다음에 이걸 우선수익자라고 합니다.
이런 상태인데 이 사람을 위탁자, 이 사람은 수탁자 이렇게 했대. 이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상태인데 이전에 임대차 계약을 쓴 임차인이 있다면 대항력이 당연히 있는 거죠. 그리고 대항력권. 그러나 이 이후에 신탁 등기 이후에 계약을 했다가 했을 때에는 위탁자하고 계약하면 대항력이 없습니다. 위탁자하고 계약하거나 수탁자와 계약을 했을 때의 대항력을 가지려면 어떻게 하냐? 이 위탁자하고 계약할 때는 수탁자와 우선수익자의 동의를 얻어서 임대차 계약을 작성하면 대항력이 생기죠. 이제 그럴 때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어쨌든 수탁자와 계약할 때는 수탁자가 우선수익자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이제 위탁자를 임대인으로 계약할 수도 있고 아니면 수탁자와 계약할 수도 있는 거죠. 수탁자와 임대인으로 계약한다면 우선수익자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계약한다면 대항력이 있는 거고 위탁자를 임대인으로 계약하려면 수탁자와 우선수익자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임대차가 대항. 그러나 위탁자하고 임대인으로 계약하는데 실제 소유자는 위탁자잖아요. 이에 계약하지만 수탁자와 우선수익자의 동의 없이 계약하면 대항력이 없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건 이런 거죠. 그러면 이런 경우가 있죠. 여기서 말하는 지금 보면 이 얘기는 어떤 거냐. 여기서 말하는 지금 이 얘기는 뭐냐. 이렇게 수탁자의 동의 없이 계약을 했더라도 수탁자의 동의 없이 계약을 했더라도 이렇게 수탁자의 동의 없이 계약을 했더라도 대항력이 발생하는 경우가 되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수탁자와 이 위탁자를 임대인으로 계약을 했어요. 수탁자와 우선주의 동의 없이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대항력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하냐. 이 사람이 돈을 갚았어요. 돈을 대출금을 상환했어. 상환하니까 이 사람이 요거 수익권 증서를 반환했어요. 수익권 증서를 반환했죠. 반환. 하니까 이 사람은 소유권을 반환한 거죠. 이걸 신탁귀속이라고 하죠. 채무를 갚으니까 신탁을 귀속돼. 이렇게 귀속을 하게 되면 이 귀속 즉시 대항력이 생기는 거죠. 소유권이 가져오니까. 이 사람을 임대인으로 계약했을 때에 신탁 등기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대항력이 없죠. 이 사람들한테. 그러나 이게 돈을 갚아가지고 원이치로 해서 이것이 다시 신탁이 귀속이 되면 이 사람이 정말로 소유자가 되는 거죠. 이럴 때에는 소유권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대항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 신탁 귀속이 될 때까지는 대항력이 없다가도 신탁 귀속이 되면 즉시 대항력이 있다 하는 대법원 판례죠. 이 얘기는 뭐 당연한 얘기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들을 그래도 알고 있어야만이 된다. 그래서 이런 판례를 신탁사와의 대항력 같은 경우는 지금과 같이 여러 가지 사례를 갖고 해야 된다. 반드시 신탁 등기 이후에 계약을 할 때에는 우선수익자의 수탁사와 우선수익자의 동의 없이 계약을 했다. 이럴 때에는 주택임대차법의 보호를 받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발생하지 않으니까 주의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내용들이 배당의 정색에 아주 자세히 기재가 되어 있으니까 이 책을 갖고 여러분이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보면 신탁 등기된 주택임차인 대항력이 있는 경우 없는 경우는 이런 거죠. 대항력이 있으려면 우선수익자하고 위탁자와 임대인으로 계약할 때 수탁자와 우선수익자 동의가 있어야 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대항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임차주택에서 일시적으로 퇴거했다면 재전입한 다음 나오전 역시 대항력이 생긴다는 거. 공무원 실수로 전입신고를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제대로 했는데 공무원 실수로 집행등본 잘못됐다면 정정하면 그 전입신고한 날짜로 소급해서 대항력이 발생한다는 거. 소유자가 변경되면 새로 계약서를 써야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력이 자동적으로 승계되는 거기 때문에 계약서를 다시 쓸 필요 없다는 거죠. 계약금 중도금 지급하고 대항력금을 갖춘 다음에 확정일자를 갖춘 다음에 입주해서 상금을 6개월 있다가 치렀는데 그런 상태에서 근저당이 중간에 설정이 됐다. 그 근저당을 경매에 들어갈 때 대항력이 계약금 중도금까지만 대항력이 이제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잔금까지 대항력이. 왜냐하면 임차인이 계약이 효력이 발생하고 대항력권을 갖춰서 대항력이 발생한 이상 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언제 치러도 대항력이 있다는 거죠. 여기 있죠. 밑에 보면 임차인이라고 하면
적법하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그 임대차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거 있으면 족한 것이며 반드시 새로운 이해관계, 새로운 근저당권이 설정되기 전까지 이런 얘기죠. 새로운 이해관계 이런 건 새로운 근저당이나 새로운 채권자, 새로운 소유자가 변경되기 전까지 임대인에게 그 보증금을 전부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 바 원심이 확정한 대로 이 근저당권이 이전 이상 근저당권이 설정되기 전에 대항 요건을 갖추고 계약금 중도금을 지급하고 이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이상 그 이후에 근저당권에 이제 경매에 들어갔다도 그 임차인의 대항력은 잔금까지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낙찰자는 잔금까지 인수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가등기가 돼 있을 때에는 이 가등기는 소유권을 보존하기 때문에 가등기가 본등기 치면 소유권이 이제 그 소유자와 이 계약을 했다면 소유권을 상실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 이 A 소유자이고 그리고 B가 가등기했다 이럴 때는 임대차에서 A와 B 전부 소유자와 A 소유자와 B 가등기권 전부 공동 임대인 임대차 계약을 작성하지 않으면 가등기권자가 본등기 치든가 아니면 가등기를 말소하지 않으면 임대차 계약을 작성하면 안 됩니다.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적법한 임대 권한을 가진 자와 계약하면 된다. 이 말은 매수인과 수분양자 또는 임대차 계약 후 대항 요건을 갖춘 경우 이런 경우가 있죠. 가끔 보면 그 매매계약서에서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하면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원래 매도인이 매수인한테 소유권 넘겨주기 전에는 매도인이 소유자잖아요. 근데 대부분이 이제 그 매수인이 집을 사면서 전세보증으로 객 투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에는 대부분은 매도인을 임대로 임대차 계약을 작성하고 매수인이 소유권 등기할 때 잔금을 치르는 때 임대인을 임대차 계약을 다시 작성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이번에는 어떻게 하냐 아예 처음부터 매수인을 임대인으로 해서 임대차 계약을 쓰게 되면 그런 경우는 그 임대차 계약은 적법하지 못한 거죠. 그것이 적법하게 되려면 어떻게 매도인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임대차 계약서를 쓰게 되면 그 임차인이 대항력이 생긴다는 거죠. 설령 임대차 계약, 매매 계약서가 해지돼 가지고 그 매매 계약이 무효가 됐다 해도 그 동의했다는 그 자체만은 갖고 소유권이 다시 매도인한테 돌아갔을 때에 매수인에게 가지 않고 매도인에게 그대로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매수인이 매도인이 동의를 얻어가지고 임대차 계약을 쓴 임차인은 그러한 임대차 계약의 효력이 대항력을 매도인에게 주장할 수 있다는 게 대부분 판례죠. 한번 제가 읽어봐 드릴게요. 어려우니까. 매매계약 이행으로 매매 목적물을 인도받은 매수인은 그 물건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지위에서 그 물건을 타인에게 적법하게 임대할 수 있으며 이러한 지위에 있는 매수인으로부터 매매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그 매매 목적물을 주택으로 임차하여 주택 인도와 대항 요건을 마침으로써 주택임대차법상 대항 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 따라서 계약 해제로 인한 권리를 침해받지 않는 제3자에 해당되므로 임대인이 임대 권한이 바탕이 되는 계약이 해제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임차권을 새로운 소유자에게 주장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결국은 이게 어려운 얘기지만 그런 얘기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매도인하고 매수인이 때 적법한 임대 권한을 가진 사람은 매도인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 소유자만 임대인이 지위를 갖는 것이 아니라 임대 권한을 위임받거나 임대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는 그런 지위에 있는 사람하고 임대차 계약을 해도 주택임대차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이 생기는 거죠. 그런 게 뭐냐면 매매계약서에서 매수인하고 계약하면 매수인이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임대인이 지위를 가질 수가 없지만 매도인이 매수인하고 임대차 계약을 쓰는데 동의를 해줬다. 그 동의를 해줬다고 하면 그 매수인을 임대인으로 계약서도 임차인은 대항력이 생깁니다. 설령 계약이 깨지더라도 다시 깨져서 매도인에게 그 소유권이 확정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 매도인이 그 매수인하고 계약한 임대차를 그대로 승계해야 된다는 대법원 판례의 이 내용입니다.
외국인과 국내인과 같이 주택임대차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런 내용도 있고, 내용이 많아서 제가 이제, 그리고 경매나 공매로 매각이 되면 말소 기준권 이전에 대항력권 같이 되면 대항력이 있고, 이후에는 대항력이 없다. 이런 얘기는 제가 누차 설명드렸고, 이 금융기관에 무상거주 확인서를 작성에 따르면 이제는 대항력 없다고 인정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무상거주 확인서를 금융기관에 작성했다. 이럴 때는 대항력이 없다는 게 대법원 판례로 아주 확정적으로 나와 있고요. 임차인이 간접점유할 때 대항력이 발생 여부. 대전에 거주하는 부모가 미성년자인 학생인 자녀를 서울로 유학 보내면서 부모의 이름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그 임차인이 그 가족, 아들이 대항력권을 갖추게 돼 있으면 대항력이 발생한다. 다음날 오전에 대항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그 이후에 근저당 설정된 거에 의해서 경매가 들어가도 임차인은 대항력이 있고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주어진다. 이런 얘기했고, 결혼해 서울에 살고 있던 출가한 아들이 대전에 거주 중인 아버지 집을 얻어들이면서 자신이 임차인으로 계약하고 아버지께 전입하양력을 하던 중 이후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경매의 아버지 대항력은 이 부모와 자녀 관계라도 가족 공동 생활을 하지 않고 세대를 달리하였던 자녀의 경우에는 보호받을 수 없다. 미성년자가 다른 겁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 대항력이 발생하려면 이렇게 우리가 대항력이 발생하려면 아까 같이 미성년자가 학생을 위해서는 이제 부모가 간접점유해도 대항력이 생기지만, 이 성인인 같은 경우 이럴 때 대항력이 생기려면 어떻게 하냐면, 부모와 자녀가 따로따로 살던 독립세대인 중에서 그 자녀가 아버지를 위해서 집을 얻어주고 자녀의 이름으로 임차인이 있고 아버지가 대항력권을 갖추고 있다면 그런 경우는 대항력 없습니다. 그러나 대항력이 있으려면 어떻게 되냐? 자녀도 성인이고 독립세대원이고 성인이고 아버지도 성인인데 그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이 동일 세대원의 주민등록표에 동일 세대원이 있다가 그 아버지가 대전에다가 그 이사를 먼저 나갔고, 그리고 아들이 그 임차인일 경우, 이럴 때는 대항력이 있을 수가 있죠. 물론 그런 경우도 이제 문제가 전혀 발생하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이게 동일 세대원이 있다가 그 가족 구성원 인원이 그것이 아버지가 됐든 자녀가 됐든 누가 됐든 세대 구성원 일부가 먼저 이사를 가서 대항력권을 갖추게 되면 거기서도 대항력, 여기서도 대항력, 양쪽에 대항력이 있다는 건 좀 전에 설명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 특별법상 보호받지 못한 민법상 임차인 같은 경우는 일반 거래로 소유자가 변경돼도 대항력이 없고 경매나 공매로 매각이 돼도 대항력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보면 이렇게 또 이게 특수한 사례에서 임차인이 대항력 의무는 어떻게 하냐? 이렇게 지분 경매에서는 3분의 2 지분권자와 임대차 계약을 작성하면 대항력이 있다. 과반수 이상의. 이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대법원 판례를 만든 건데 이 내용은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면서 이번 강좌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 그림을 보시면, 요 그림을 제가 판서를 해가면서 한번 설명드려보죠. 이렇게 공유물이 뭐 아파트도 될 수도 있고 뭐 단독주택도 될 수도 있고, 이런 공유물에서 관리행위 뭐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런 임대차 계획 관리행위, 이렇게 관리행위는 민법 제 265조에 의해서 과반수로 정한다. 이 과반수라는 건 사람의 숫자가 아니라 지분 비율이 수를 말하는, 과반수라는 거는 50%면 과반수가 아닙니다. 51% 정도, 50%가 좀 넘어야죠. 51% 정도 이상이 돼야 사람하고 계약을 해야만이 대항력이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택이 A하고 2분의 1, B가 2분의 1인데 소유자가 이 A를 임대인으로 계약을 했다. 그리고 이 A 지분이 이제 계약할 때에는
5월 1일 날 대학 요건을 갖췄고 전입하고 계약서에 확정일자 받고 6월 1일 날 말소기준권리 근저당권에 의해서 경매가 들어갔다. 그러면 이 사람은 대항력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소수지분권자와 계약했죠. 과반수가 아니기 때문에 민법 265조를 위반했기 때문에 대항력이 없는. 이렇게 대항력 없는 사람은 이 지분경매에서 배당 요구에도 배당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각각 돈을 그냥 법원에서 내주고 이런 경우는 몰라서 내주는 거죠. 대항력이 없으면 우선변제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실무적에서 제가 이제 그 강남역에 있는 그 진흥아파트 3분의 1 지분을 갖다 낙찰받았을 때도 그 사람이 말소기준권리 이전에 대항력권을 갖추고 있었지만 대항력이 없어서 캔코에서 배당을 배제시킨 경우가 있죠. 이번에는 A가 3분의 2고 지금 가서 B가 3분의 1을 가지고 있는데 이 A의 3분의 2 지분권자하고 이렇게 두 분 사람하고 다 계약을 한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A, B 3분의 3하고 계약을 했어요. 근데 이 3분의 2 지분이 지분 경매가 나온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6월 1일 날 이 그 근저당 말소 기준 권리가 있고 여기는 없고 여기 4월 1일 날 이렇게 돼 있고 7월 1일 날 갑임차인이 전입신고도 하고 확정일자도 받았어요. 3분의 10하고 이렇게 다. 갑임차인은 이렇게 그 A 3분의 2 B하고 했는데 단지 문제는 말소기준권리 이후에 계약을 한 거죠. 그런데 계약할 때는 적법하게 민법 265조를 위반하지 않아서 대항력이 생기다가 이 근저당권에 의해서 경매에 들어가니까 이 임차권이 소멸돼 버리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남아있는 임차권 효력은 3분의 1밖에 없기 때문에 애당초 처음부터 3분의 1 지분권자와 계약한 효력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은 명도를 해줘야 된다는 그 대법원 판결을 만들었죠. 그래서 이 내용들을 책에 자세히 담았습니다. 제가 직접 그 대법원까지 1심에서는 이게 경매 절차에서는 이 사람이 대항력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인도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임차인이 인도명령 이의를 제기하니까 1심 재판에서 어떻게 했느냐, 인도명령이 없다고 판결해 주세요. 그랬더니 또 항고를 해가지고 2심 판결. 왜냐면 이게 결정문에 대해서는 이제 항고, 재항고, 대법원이 재항고. 소송에서는 상소, 항소, 상소 이렇게 되거든요. 대법원에 용어가 틀리지만 어쨌든 그래서 1심에서는 인도명령이 이용이 됐는데 2심에서는 이 고등법원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대항력이 있다고 판결해 버렸어요. 그래서 대법원에 재항고를 했더니 재항고에서는 2심 판결이 잘못됐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이 사람이 대항력이 없어서 집을 벼줘라, 아파트를 벼줘라 이런 판결이죠. 대항력은 이렇게 그래서 요 내용을 보시면 그래서 이게 5분의 3 지분권자와 계약했을 때 이 근저당권자보다 이후에 이렇게 계약한 사람들은 가압 이후의 사람은 대항력이 없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 선순위로 계약한 사람은 대항력이 있다. 이 부분을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요. 예, 그때 대법원 판결을 받았던 게 그 내용, 여기 내용이 있으니까 나중에 기회가 되면 책을 사가지고 한번 보시면 이 내용들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또 이 내용도 제가 첨부해 놨죠. 이 내용은 뭐냐면 이 내용은 이런 내용이죠. 요 마지막으로 제가 요거를 설명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인물일 때 가끔 보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A가 3분의 1, B가 3분의 1, C가 3분의 1인데 이렇게 A가 임대인이고 B는 동의만 했고 C는 동의도 자체 안 했다. 이럴 때에는 임차인 여기 이런 사람 요 두 사람하고만 이렇게 효력이 생기고 효력이 안 생기죠. 요 갑임차인 같은 경우는 임차인은 대항력은 A, B, C. 왜냐면 과반수 이상의 지분권자와 계약하면 소수지분권자는 대항력이 없는 거죠. 대항력이 없는 거죠. 대항력이 없어요. 참 채널을 빨리 안 돌렸더니만 제가 머리가 잘 안 보이네요. 그죠? 자, 이렇게 여기는 대항력이 있어요. A, B, C에 대해. 그러나
우선 변제권, 경매가 들어갈 때 배당 요구할 수 있는 우선 변제권은 A하고 B는 있지만 C는 없습니다. 그리고 돈을 안 줘가지고 전세보증 반환 통해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신청권도 A하고 B만 있지 C는 없다는 내용들을 제가 자세히 이게 담아놨습니다. 여러분들 이 책 갖고 보시면은 주택 임차인이나 상가 임차인 또는 공유물 이 특수한 사례에서 또는 신탁관계에서 대항력, 인념력 이런 내용들을 자세히 볼 수 있게끔 제가 기재를 하다 보니까 책이 좀 두꺼운 전문이지만 이 책 하나 갖고 여러분은 사전처럼 모든 권리 분석과 배당에 대해서 심도 있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